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혜정이고 40대 여성이며 29살입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곳에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털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현재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애처롭고 불쌍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남편을 제외하고 만난 남자 중에서도 의리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제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혼자 살면서 매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어 부득불 가족에 여쭤보다가 혼자 살기 어려워 앱을 사용하여 집을 나갈 여러 지하철역을 찾아봤는데 가족들도 제 입장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편하게 떠날 수 있어. 의학스들은 읍니은생이 되면 다 버리는 게 옳다. 그래피면 어승에서 편히 다닌다.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도 그 사람도 편하게 눈을 못 감아. 응혜정아, 엄마 말 좀 들어. 너도 이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 이런 식으로 혼자 살지 마. 그러는 도중에 자주 울곤 해. 그럴 때마다 나도 엄마에게 매우 미안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사람을 너무 밉고 괘씸하고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사실 몇 번의 연애 기회가 있었어. 나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중 한 명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 어제 남편이 나를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자신이 있어. 그 직원은 다르게 나만을 평생 바라보겠다며 프로포즈까지 해왔어. 나는 몇 년간 그 감정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었고 직접 고백을 받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면서 미안함으로 거절했던 기억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회사 내에서 퍼졌고 그 소문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그 직원이 그것에 대해 언급했어. 그게 다 그렇게 이렇게 그랬어요. 결국 김대리가 제안을 해서 김대리가 사무실을 떠나긴 했지만 그건 제게 관련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회사는 언제나 그런 것이다. 언젠가 입을 열면 오히려 더 크게 되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을 아예 꺼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문은 퍼져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물을 끓이는데 2명의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하나는 HR팀의 기혼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느라 김대리가 그 여성을 긁어 차단해서 그녀는 퇴사했지요. 사실은 완전한 억울한 일이었고 차보험처럼 그 여자도 퇴사할 필요는 없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백받은 거라고 확실히 거부했지만 상대방은 그냥 나에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에 고백을 받았던 김대리였습니다. 어머, 김대리님 여긴 어떻게 된 일이세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머뭇머뭇하다가 저를 쳐다보면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유가정 씨, 저 결혼합니다. 과정 씨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고 나서 저도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에게 축하한다고 했지만 결혼식에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 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온 만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청첩장을 건네주었어요. 어머나, 축하해요. 이렇게 결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축의금은 꼭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기쁘고 설레네요. 근데 청첩장을 열어보니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일정을 확인하니 갑자기 김대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과정님, 조사실에 계신 과장님한테 청첩장을 전해가야 해.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셔요. 과장님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홧김에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었어요. 그러던 그날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왜 자꾸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있으면 제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만인가요? 제가 왜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제게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굳이 가라고 말해도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도 했죠. 제발 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집에 찾아오면 경찰을 불러버릴 테니까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밀치기도 했죠. 그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았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날마다 동일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회사 다녀와서 저녁 먹고 TV 보고 운동하고 도서 읽고 잠 자는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작부터 남자의 얼굴에 무언의 걱정 무사태를 읽을 수 있으며 올라가는 산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뒤 남자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귀고 난 후 그것은 매우 많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랑 같이 식사를 해볼래 하고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왜 나랑은 비밀이 없는데 너랑 사귄다고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해서 결국 나는 동생과 함께 사는데 어차피 만나게 될 거니까 약속을 잡아보자고 말했어요. 한 달 만에 가족을 소개시켜준다는 이 말이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허락했고 동생과 함께 만나 술자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 동생이 정말로 친근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형수님, 그냥 형수님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형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것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입니다 라며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나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남아요. 그 후에 동생과 함께 술을 한 잔 마신 뒤 둘만 따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동생을 보며 참 괜찮지? 동생이라기보다 괜찮은 친구네 라며 맥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잊지 못할 수 없는 사이야. 어릴 때부터 매우 의지하고 자랐고 더울 때는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야. 엄마는 일찍 떠나셔서 아빠가 혼자 돌보게 됐어. 그래서 새 엄마와 함께 자라야 됐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꽤 흘러도 관계가 잘 안 풀려. 물론 새 엄마도 비슷할 거야. 그래서 우연히 동생처럼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 아빠가 너무 바쁘고 우리 둘 다 사춘기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가족 연락도 끊고 이젠 우리 둘뿐이야. 그래서 권유하고 싶은데 가끔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 될까? 내가 편하다면 하자고 했어. 솔직히 처음에는 데이트하는 것이 싫었지만 가끔 보다가 점점 친해져서 난 내 동생 같이 느껴지는 거야. 4살 차이가 있지만 애교가 많고 착하고 좋은 친구야.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이라 내가 돈을 줄 때마다 말하고 매번 선물을 주다가 경수야. 이거 지나가다 생각나서 사줬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 라고 내게 내미는 건? 립스틱이야. 정말 너무 이쁘다. 어떻게 내가 이 색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 고마워. 나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형수님, 그냥 형수님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형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것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입니다 라며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나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남아요. 그 후에 동생과 함께 술을 한 잔 마신 뒤 둘만 따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동생을 보며 참 괜찮지? 동생이라기보다 괜찮은 친구네 라며 맥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라는 말로 시작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남동생 모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는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결혼 전에 갑자기 연락해와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저희 결혼식을 알려준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축의금 문제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조건으로 큰 축의금을 요구했고 결혼식 당일에는 축의금을 2천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는데 남편은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동생과 연락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형, 너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아버지랑 연락 끊으면 안 돼. 내가 부탁할게. 동생을 설득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밤이면 동생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고 얘기했어요. 둘이 얘기하고 나면 힘없이 나와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돌아갔어요. 그런 동생이 좀 안쓰러워. 너무 그러지 마. 형진이는 아버지랑 연락하고 싶을 수도 있어. 남편에게 말했지만 듣지도 않았어.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전 엄청난 사실을 알았어. 아버지 문제 때문에 언쟁을 일으키던 남편이 화가 났어. 내가 아버지랑 연락하지 말랬잖아. 그 인간이 뭘 바라는 거야? 동생은 취업 준비생이지만 돈을 계속 바치라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집에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으로 그렇게 했죠. 아버지는 회사와 건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달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난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남편에게도 요구했다.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남편은 시동생이 오래전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시동생은 고시원을 나와 우리 집에 옮겨와 남편과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수락했고 남편은 형준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수락했고 형준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살짝 말하는 것이 어딨어. 아무리 형진이랑 친하게 지내도 나한텐 형진이는 시댁 식구고 성인 남자야.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네가 회사가 부내가 휴가일 때 형준이랑 둘이서 집에 있는 나는 그 어색함은 어떻할 건데 나도 집에서 혼자 쉬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형진이가 있으면 그게 되겠어. 나 절대 반대야 하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근데 남편이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럼 딱 1년만 안에 6개월만 나 진짜 불안하고 걱정돼서 안 되겠어. 형질이 저 새끼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퇴근하고 매일매일 집에 찾아갔는데 고시원이 엉망이야. 그 좁은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집이 개판이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 고시원에서 소람도 한 번 일어났었대. 형준이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안 나와서 고시원 총무가 노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틀렸나 봐.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형진이가 형씨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등 254개 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늘 제 앞에서 봐했고 명랑한 형지니까 대체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았는데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형진이는 남편 동생이기도 했지만 제 동생이라고. 아버지는 회사와 건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달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난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남편에게도 요구했다.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남편은 시동생이 오래전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시동생은 고시원을 나와 우리 집에 옮겨와 남편과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수락했고 남편은 형준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수락했고 형준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해도 될 만큼 좋아하고 친하다는데 그 얘기를 듣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의 동생과 함께 병원에 다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씩 휴가 내며 동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뺏긴 느낌도 들었지만 동생의 일이면 두 발 뻗고 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도 했습니다.
동생이 우울증 치료받으면서 점차 나아졌고 연락이 끊겼을 때 증세가 나아진 걸 봐서 안심도 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다잡은 동생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술자리를 한 번 갖게 됐습니다. 우리 셋이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던 중 갑자기 시동생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형수님과 함께 살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환영받은 기분이란다. 형수님도 또한 사과하며 함께 살았던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을 전했다. 앞으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족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길게 보면 길고 짧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잘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공부는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주 위에서 갇힌 채로 누워만 있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노크하고 밥을 가져다 놓아도 근처에 놔요 하며 묵묵히 계속 행동했습니다. 초반에는 말을 해줬는데 언젠가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동생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방을 바로 지키고 있어서 나오지 않는 동안 분명히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냄새가 집안까지 퍼져나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으로 사람이 찾아와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거 쟤 때문에 계속 벌어졌어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동네 꼬마들이 무서워하며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해 하면서 같이 타지 않을 만큼 흐지부지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과를 하는 일은 언제나 남편과 저였습니다. 미안해, 꼬마야. 그럼 아저씨랑 아줌마 먼저 올라가게 하고 급하게 문 닫힘 버튼을 눌렀고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온 초반에는 남편 따라 병원에도 잘 가고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아무래도 병원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형진이 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내가 다른 병원 좀 알아볼게.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하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병원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너무 동생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온 후 남편도 덩달아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몰라 하지만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합칠 후로 저를 만나고 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잠들기 전에 항상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고 자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시게 하면 딱 한 잔만 마시고 자게 하겠단 말만 하다가 술병을 빼앗으면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흥분하는 모습이 보였죠. 솔직히 시동생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먼저라 그런지 남편에게 더 손이 많이 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쓸모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은 하루 종일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다가 밤 8시쯤 되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담배, 그리고 삼각김밥 등을 사와서 먹곤 했어요. 저희가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때쯤 되면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 넌 아직도 밥 안 먹었어? 하고 문을 노크해봐도 대답이 없었죠. 이럴 때 사람의 직감이 어째서 발동하는지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빨리 집으로 와 얼른 와. 달려오던 남편은 30분도 안 걸려 집에 왔죠. 시동생이 있는 방문을 열자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슬퍼 보이는 목소리로 펑펑 운다. 비아들 깨어나. 도와줘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못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시동생은 얼굴이 창백하고 침대 위는 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이상한 선택을 했지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죠.
남편은 그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동생이 남긴 유서를 보면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신이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면서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를 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함께 고마워하고 미안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착해서 제 남편의 뺨을 3번 치며 너 때문에 있을 키가야 라며 울면서 바닥에 던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를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사고사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끝낸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장례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이 술을 마셨고 새엄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는 아버지와 친구들을 보면서 나쁜 새끼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겪었던 남편과 시동생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어릴 때는 힘으로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그저 큰 소리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돌아와서 어렵게 됐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망해 보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라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부조는 비용을 정리하면서 그 와중에도 돈에 민감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참았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조라도 조금 챙기세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내뱉으려고 했는데 형진이야말로 정말 너무해요. 사람이 얼마나 형진이 이루려고 애썼는데 그런 걸 아닐까요? 아버님,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아버님 때문에 형진이가 떠난 거니까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제 등 뒤에 대고 저 년은 못 낼 짓거리는 거냐? 저런 년은 와이프라고 데리고 왔어. 시아버지를 개똥으로 보고 앉아있네. 아이고, 네가 보는 눈이 크네. 뭐 하면서 그 와중에도 남편 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바람까지 하고 나니 정말 동생이 떠난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동생의 죽음을 실감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겠죠. 남편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밤마다 울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계속 동생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고요. 선생님은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관련된 사람이라 생각되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좋은 음식을 해주고 명상을 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치유해주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거의 1년이 되어가던 때였는데 언제나 남편 곁에 머물러 있던 제가 그날 남편이 혼자 장보기가 조금 힘들다며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책 한 권을 보며 집에서 잘 수 있겠다고 했고 그렇게 CCTV를 켜놓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종종 외출을 했고 남편도 CCTV가 있다는 건 불편하지 않다고 하셔서 동의를 받고 설치한 거였죠. 그렇게 긴만생 동안 홀로 나와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구급차도 와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남편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느꼈죠.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사건 현장으로 갔는데 화단에 떨어져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신속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심장마비를 입은 것이었죠. 나도 함께 갈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세요 하고 장바구니를 던지고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떴습니다. 우선 병원에 도착하여 남편을 수술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술실에서 7시간 동안 수술을 받는 내에 나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은 영안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번 뺨을 치며 깨워도 남편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제외한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은 3일 동안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묻고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놓여진 것이 한두 가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미루고 있던 냉장고 청소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의 드로어에 가득 채워진 물건들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던 대로 상을 치우기 위해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남편의 옷을 하나씩 폈다가 멍에 물집을 시작했는데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개가 올라가 있던 종이 한 장을 얻었습니다. 분명 그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올라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니 남편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정아, 널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동안 너를 버리고 살아왔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해. 혜정아, 이걸 발견하면 집 앞에 있는 경찰서로 서로가 전부 얘기 더 써라는 짧은 메모를 찾아주길 바란다. 종이를 가지고 집 근처의 경찰서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하니 교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혼자 당황해 서 있던데 한쪽 구석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경찰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경찰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혜정 씨, 드디어 왔구나. 왜 이렇게 늦었어? 명진이 한지 일주일이 넘었어. 애써 이 종이를 지킬 데가 없었어. 명진이가 여행 갔다 돌아오면 숨을 쉴 수 있겠지. 하지만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종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힘이 장사해서 두 사람이 가방을 두고 싸우던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경찰과 힘겨루기를 하며 사건 해결. 경찰은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복잡해짐. 끊어진 가방끈으로 돈이 흘러나오며 상황은 예기치 못한 전개를 보임. 인간은 진짜 이야기를 해요. 그 사이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껴안고 놓지 않았어요. 사이버즈는 몸부림치며 내 돈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때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버지란 사람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요구하니까 나는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그 원수는 떠나기 전에 돈을 맡겨놓았는데도 친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 경찰서에서 아버지는 돈에 관해 몸부림쳤죠. 나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아내의 돈을 찾는 것을 막으려고. 그땐 울었어요. 내가 모르는 돈과 나팔 오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사이버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외치며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돈을 모아 가방에 담고 있던 인물에게 넣어달라고 했고 남편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경찰서 뒷문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친구는 나를 친정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내리자마자 경찰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렸어요. 지금 장례식이 끝났고 남편을 잘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유서를 발견했어요. 이곳이 바로 그 이야기의 전개지인 것 같아요. 그런 뒤 나는 친구가 엄청 놀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놈처럼 괴상한 사람은 처음이라며 내게 뭐라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우리 두 명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하는 거냐며 가방 하나를 맡겨놓으면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고 열어보지 말라고 엄격히 경계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꼭 부탁한다고 말하며 애플은 혜정 씨한테만 건네주겠다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마도 나였나 봐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요. 마지막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돈은 아버지가 가져갔겠죠. 남편이 아버지와 서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가 그 돈을 가져가려 했던 거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 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인 진옥이 종종 연락해서 남편의 묘소를 찾아 인사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물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순찰을 돌며 접근 금지 심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는 돈은 총 1억 3천 남편이 모아둔 전 재산이었다. 시아버지는 돈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몇 번이나 나에게 전화하고 협박을 했지만 다행히도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경찰까지 대동해서 내 주변에 어이신을 못하게 해서 더 이상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간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 두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사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 사람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남편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을 남겨주고 간 남편에게는 비난보다는 그동안 잘 버텼다고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셨으면 한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